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북 일부 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오늘 오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입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는 오늘부터 재외국민 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에게 주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히는 박남규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올해 과학계에 불어닥친 연구비 예산 삭감을 본인도 피할 수 없었다면서 정년과 관계없이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갑니다. 저에너지 실험 장치로 첫 실험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희귀 동위 원소를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에는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또다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동서로 길게 뻗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충청과 경북을 내내 지나갔습니다. 자정부터 정오까지 충청에는 최고 120mm 이상, 경북에도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 한때 충청에는 시간당 40mm 이상, 경북에도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 폭우와 폭염이 공존한 겁니다. 현재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이 북쪽의 이질적인 공기와 충돌하는 곳에서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잦아들었던 장맛비는 밤부터 서쪽에서 또 한 차례 저기압이 유입돼 강해지기 시작해 오늘은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다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오는 곳. 내일까지 충청에 최고 16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에 14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사전 대피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비구름이 지나는 곳은 폭우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경북에 강한 비가 쏟아지며 경북 안동과 영양에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경북 안동, 옥동, 정상동 등 7개 지역과 영양읍 등 4개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는 시간당 55.5mm, 안동, 옥동에는 시간당 52.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에 72mm가 관측되면 즉시 각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해 수도권에 시범 운영된 이후 올해 수도권에는 정규 운영,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도 확대 시범 운영합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와 소방당국, 경찰에 호우 취약 지역과 시설을 선제적으로 통제해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순환사고 구조 활동을 조사한 결과 총 출동 건수는 5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3분의 1은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시설물 침수가 6,200여 건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물놀이 익수가 3,2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사고가 40% 늘었고 계곡 급류 사고도 56%나 증가했습니다. 소방청은 여름철 기습폭우로 침수와 범람 등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나들이 객에겐 출입 통제구역 출입을 삼가고 비예보 시에는 야영과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2만 2천 개가 넘는 소하천 가운데 정부는 올해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끝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50%에도 못 미쳐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포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근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집어삼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이 19km에 불과한 오천읍 일대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나도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거듭되는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특보 지점을 3배 가까이 늘리고 10분마다 수위를 자동 분석하는 AI 홍수 예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54%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수해를 막는 데 필수적인 제방 정비율은 46%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소하천에서도 수위 예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440곳씩 수위와 유속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마철에 접어든 올해 설치 대상 소하천 440곳 가운데 수위계와 유속계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예보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 90% 대부분은 건천으로 범람 위험이 작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삽시간에 퍼붓는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심지를 흐르는 소하천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도시의 특성상 인구와 자산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계측과 정비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산재해 있는 하천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반복되는 물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동부 산둥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터지면서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와 무너진 제방을 메우기 위해 쏟아붓습니다. 굴착기와 중장비에 바지선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主要采取宣下逆陡进站和全坡抛石相结合的方式，工程量大，陡口腹地，需要田轴10万方投资。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중국 후난성. 호수 수위가 경보 기준보다 높은 34m까지 차오르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겁니다. 붕괴 구간은 처음엔 10m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100m가 더 쓸려 나갔고 200m를 넘어 점점 커졌습니다. 주민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심상치 않은 사고 소식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도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산둥성엔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도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남부엔 홍수, 북부엔 폭염, 최악의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엔 토네이도 발생까지 잦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돼지 9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경북 예천 양동 농장에서 올해 들어 6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출입을 통지하고 매몰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 농장은 인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다수 나온 곳으로 장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며 산과 하천 인접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회유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각 대학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둔 만큼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규훈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병원이 하반기 인턴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려면 늦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복귀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인책에도 전공의 대거 복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교가 내일부터는 가톨릭대가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모두 12곳으로 나머지 2곳은 오는 9월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오는 9월 9일부터는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3,100여 명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파에 의한 장치 오작동이나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대형 제품의 전파 시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지원도 해주는 전파 시험 공간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박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전기차에 시동을 겁니다. 차에서 나온 전파가 안테나에 잡히고 곧이어 계측기의 신호가 급격히 움직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 대부분에는 차선 이탈 경고, 충돌 방지 등 다양한 주행보호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내 고출력 전자부품이 많다는 건데 이 전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다양한 종류의 전파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누구든 무료로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아연도 강판으로 이뤄져 외부로부터 전파가 차단된 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파 혼간섭 시험, 레이더 성능 시험, 안테나의 송수신 시험 등이 가능하고 측정을 위해 전파 기술 인력도 지원합니다. 전파의 역할과 영역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대형 전파 실험의 수요 또한 많아져 이용률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선 신호를 활용하는 각종 전자기기는
전파 시험이 필요한데 높은 비용 탓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단독으로 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5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과 같이 전파를 활용한 이용자분들이 자유로운 시험을 하실 수 있게 시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한 고가의 계측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현재 서울은 물론 대구와 충북 총 3군데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 기업의 전파 시험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SF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는 미래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였죠.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임는솔 기자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리저리 만지며 아이언맨 슈트를 제작합니다. 비행 중에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바깥 상황과 함께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미래 기술로만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투명 마이크로 LED는 촘촘한 LED 배치를 통해 투명한 화면에서도 콘텐츠의 현장감을 높여줍니다. LG전자의 무선 투명 OLED TV는 전원 외 모든 선을 없애 주변 공간과 깔끔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과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인테리어 오브제의 요소라든지. 나노 입자를 필름에 고르게 분산시켜 머리카락 두께로 얇게 만든 초대형 나노 투명 스크린도 개발됐습니다. 필름으로 구성된 나노 투명 스크린은 실내 어디든 투명한 물체에 붙이기만 하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1마이크로미터 안에 수십 개의 나노 입자들이 존재해 다양한 각도에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고 투명도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 스크린은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나노 투명 스크린은 나노 기술을 활용해 360도로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롤 연속 공정을 이용해 대량 생산도 가능한데 올레드의 10분의 1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기존의 올레드 투명 디스플레이에 비교해서 약 10분의 1 정도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30년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와 마이크로 LED, 그리고 필름 형식의 나노 투명 스크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건축과 인테리어, 모빌리티 등에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투입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라온의 저에너지 실험 장치인 코브라, 되튠 분광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곤 빔을 이용해 안정 동위원소를 빛의 속도인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20% 수준까지 가속해 희귀 동위원소를 만드는 실험입니다.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 측은 실험을 위해 영하 271도의 극저온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분간 해외 가속기 장치로 해왔던 실험을 라온에서도 할 수 있는지 재현 실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온은 지난 2011년부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초대형 연구 장비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저에너지 전 구간에서 빔 가속과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2003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주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 인상, 올해의 수상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로 노벨 화학상 후보로도 꼽히는 박남규 교수인데요.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연구 예산과 정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태양 전지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건 2012년 이 논문이 발표된 뒤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액체를 고체 형태로 바꿔가지고 효율도 10% 가까이 만들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한 500시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안정하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연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태양 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논문 이후에도 후속 연구에 매진해 거의 매년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후학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불어닥친 연구 예산 삭감은 노벨상 후보 과학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재단에 한번 전화를 해서 저희들 몇 % 삭감이 됐습니다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덜 삭감된다고 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한우물만 판 무모한 도전가의 두 번째 꿈은 더 우수한 플랫폼 물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65살 정년에 얽매여 역량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또 이렇게 연장해서 오랫동안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당신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뭐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대통령 상과 함께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22년 동안 모두 47명이 수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에서 나라가 상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후배 과학자들이 현재 회자되는 기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기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와 특수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일상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리튬 배터리는 관리와 충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 담당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전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흘 동안 세 차례나 같은 업체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전기 오토바이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 사이에서 난 불도 이 구간을 지나던 선로 정비 차량의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 구성 물질이 손상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리튬 배터리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충전, 장기 방전, 침수 등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리튬 배터리 보관부터 취급, 충전까지 구체적인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가득 충전하기보다도 한 90% 정도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고 당장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리튬 배터리가 젖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충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주무부처의 칸막이 행정 탓에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부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에 첨가해서 보관관리에 첨가하는 데는 아직 소관이 없는 것 같고요. 미진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TF 통해서 아마 이거를 개선 대책을 아마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 일상에서 리튬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앞서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본격적으로 연구에 투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이온 가속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동위 원소를 생성해 다양한 기초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 연구 역량의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만약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면 코리아늄으로 이름 붙이겠다고 하는데요. 세계 과학사에 우리 원소가 이름을 올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